최근에 불거진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더견 대표가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 등 개인 정보를 넘겨받은 뒤에 자신들끼리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잠시 후 10시 반 라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측근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라더견 대표. 일단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속이 되는 건데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볼까요, 바로? 네, 체포영장이 먼저 집행되고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대규모로 거래를 했고 또 통정 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그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범죄 수익만 1,200억이 넘는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통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어느 정도 이제 예견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현재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범죄 수익이나 이 시세 조정에 가담한 금액의 액수가 300억을 넘었을 때는 기본 양형만 7년에서 11년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대표적으로는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의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유롭게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처럼 서로 다수의 집단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또는 끌어내리거나 하면서 차익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보는 경우를 우리가 부정한 행위 그리고 시세 조정 행위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네. 이 시세 조정으로서 이제 서로 금액을 짜고 팔면서 마치 어떤 계획적으로 일련의 어떤 행위들을 보였다라는 점이 이제 시세 조정 행위,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혐의가 적용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가 조작의 결과는 돈, 이득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라 대표는 우리가 손실을 봤다라고 주장하지만 주가를 끌어오는 그 시점에 하나씩 일부 이제 청산, 처분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서 1,000억이 넘는 금액의 수수료 명목과 범죄 수익을 받았고 이것을 다른 형태로 은닉했다라는 점이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등록 그리고 무허가 투자 일임업, 그러니까 투자 자문업이나 일임업은 자본시장법에 자격증이 있는 등록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라더견 대표가 이 영장 청구 범죄 사실 중에 유일하게 일부 인정한 것이 이제 무등록 투자 일임업은 했다, 무등록 투자 자문업은 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고 시세 조정 행위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라 대표를 상대로 어떤 조사를 벌이게 됩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 시세 조정 행위의 대표적인 모습은 통정 거래라고 내가 얼마에 팔게 얼마에 사 이렇게 이제 가격을 정해놓고 서로 짜고 치는 그 거래 행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통정 거래를 어느 정도 규모와 어느 정도 명의로 했는지 그 규모를 밝히는 게 핵심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압수수색이 다수 사무실이나 자택의 측근들까지 다수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뭐 200대의 휴대전화가 압수가 됐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이 200여 대의 휴대전화는 통정 거래에 이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일이 디지털 포렌식이나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모두 다 살펴보면 실제로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사람들이 거래를 해온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확인이 될 것이고 이 과정들은 자연스러운 거래가 아니라 서로 계획하에 이거 살게, 언제 살게, 얼마에 들어가 이런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폭락했지만 어느 고점까지 갔을 때는 완만하게 그래프가 올라가서 주가가 상승된 그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올렸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된 거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들은 이제 피해자들이 난 피해를 받았다, 사기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CFD라는 소위 말하는 신용 그 거래를 한 것인데 우리한테는 돈을 맡기면 같이 투자해서 돈을 올려준다 그랬지 빚까지 내서 이 투자하는 것까지는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속였다.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목적도 없이 돈을 일단 받아놓고
본인들은 중간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행태로 이제 수익을 챙겨놓고 지금 우리는 다 손실 입은 거 아니냐, 우리는 속아서 투자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인지, 피해자들한테 그 당시 투자를 모집할 때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진술을, 그러니까 어떤 고지를 통해서 속인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서로 이런 정보들을 공유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 시세 조정과 관련한 건 중요한 건 범죄 수익을 추징하고 이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 대표들이 재산을 숨겼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금 전에 그 통정 거래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주가 조작 일당들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이게 억지로 뺏은 게 아니고 이제 개인 정보를 그 투자자들이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저희가 보이시피싱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넘기거나 휴대전화를 넘기면 공범으로 평가를 하죠. 다만 이제 보통은 보이시피싱 범죄도 아니 이거를 보이시피싱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저 취직시켜 준다고요, 뭐 어디 뭐 한다고요라는 다른 명목으로 속아서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모두 넘겼다고 해서 공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실제 그 가정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투자 일임해줄게, 그리고 수익을 내줄게 하고 보낸 것인지, 우리가 다수의 모집 세력이 모여서 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투자 수익을 내줄 거야,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공유를 했는지, 예. 그리고 상당히 오랜 수개월 동안 작업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면 뭔가 주가 조작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확인할 개연성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범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그냥 불법적인 투자 일임만 맡긴 것인지가 가려질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핵심 주요 인물들이랑 피의자로 명확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사가 정리가 되면 이 주장한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거나 또는 일부 피해자들 중에는 피의자로 전환돼서 수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투자자들이 본인의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을 그 일당에게 줬다는 것이 내가 이게 약간 불법의 소지가 있었는데 준 건지, 이 부분을 좀 밝혀야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투자는 개인 투자 원칙이기 때문에요. 예. 등록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무슨 증권사, 무슨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등록하지 않거나 무허가 업체에 돈을 맡기는 것 자체가 우리 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입니다.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금지하는 거래에 내가 활용됐다라는 점인데, 나아가서 이 일당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주가 조작이잖아요. 예. 이걸 알고 줬다라고 한다면 공범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상황을 알지 못했고, 우리는 네. 우리 계좌에 어떤 종목을 사는지도 공유를 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이 계좌에 관한 정보가 넘어간 상태이니까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벽한 피해자인지, 그러니까 돈을 맡겼는데 손실을 본 손실자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를 가려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보면 CFD 계좌를 사용했다는 게 되게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래 특징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이 CFD는 사실은 굉장히 고위험 투자죠. 왜냐하면 내 개인 투자는 돈이 아예 할 예를 수가 들면 없잖아요. 네. 제가 만약 2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2억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CFD는 차액 결제, 그러니까 신용 대출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5억 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죠. 네. 이게 주가가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증거금을 내거나 내 주식이 반대 매매, 내 의사 상관없이 자동으로 이제 팔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판 시점에 손실이 있을 수 있죠. 네. 사실은 내 돈 2억 원만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5억 원까지 내가 대출까지 떠안아서 전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가 이걸 하려면 요건이 조금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5억 원이라든가 이런 자본에 대한 규모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좀 완화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CFD로 이제 거래가 시작됐는데, 이 라더견 일당은 이걸 알고 이 CFD까지 활용을 하면 네. 원래 2억만 맡겼는데 5억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더
그 방어가 잘 되거나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그 점을 활용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알았든 몰랐던 이 피해자들이 내가 돈 맡긴 거 전부 손실은 그렇다 치고 그의 배가 되는 대출까지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나는 이 CFD 계좌까지 쓰는 줄을 몰랐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또 피해자인지 아닌지가 가려지게 되는 걸까요? 일단 라더견 대표가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이 주된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요. 예. 차후에는 사기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한테 모집할 때 CFD를 할 거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당신 돈뿐만 아니라 당신 명의로 대출성 상품인 CFD를 가입을 해서 이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할 것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지금 피해자들은 전혀 듣지 못했다라는 사람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라더견 일당이 사기죄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라더견 일단 그러니까 라 대표 측이 주장하는 바는 본인도 뭐 피해자라는 입장을 하면서 김링래 다우그룹 회장, 전 다우그룹 회장이 폭락 직전에 뭐 주식을 뺐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김익래 회장이나 뭐 예를 들면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을 이제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겁니다. 김익래 회장과 김영민 회장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주가를 끌어올려서 차익을 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갑자기 대주주가 많은 주식을 매도하면 네.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예. 시장에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금액의 규모, 600억대 규모를 던지는 바람에 우리가 주가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게 낮아지는데 한몫했다라는 주장인데요. 그것 예.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보유자인데 좀 금액은 너무 많죠. 그 주식 시장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파시긴 하셨어야 되는데 뭐 또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대규모 예. 거래를 했다라고 하고 또 블록 딜로 특정 매수자한테 넘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우리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주주가 대규모 거래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영역이어서 일단 라더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는 것에 대한 책임 전가를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 네. 이게 대량 매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진정서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경찰이나 수사 당국에서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명확하게 불법성의 소지가 있었다라면 벌써 압수수색이라든가 조사가 진행됐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대량으로 매도한 거 이외에는 뭐 다른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서 네. 일단은 불법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고 또 이제 본인이 자진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면서 일부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경과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는 라 대표의 측근들을 향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혐의를 또 받게 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대규모로 예를 들면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범들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범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거나 투자를 모집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데 이 공범들이 뭐 골프장을 매입한다던가 어디에 뭐 수수료를 챙긴다던가 외국에 무엇인가 산다던가 이런 행동을 공범으로서 같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 어떤 공모의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범죄 수익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유통하려고 했는지를 이제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때문에 채측근이 아닌 운전기사까지 지금 참고인 조사를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 대표의 행적을 추차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채측근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가 조작이라고 본다면 주가 조작 일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라 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럼 이들에 대한 발부 역시도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을까요? 모집책 2명이 오늘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적용된 범죄 행위가 대부분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인데 일부는 구속하고 일부는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가능성 계속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뭐 투자자문업체 총괄 관리한 변모 대표 그리고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 이 10시 한 30분 정도에 이렇게 나올 심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 좀 짚어보도록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뭐 이런
관계자들도 좀 연루가 돼 있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수의 유명인, 뭐 연예인, 공직자, 그리고 뭐 그 재력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다수의 금액을 모집할 때는 사람들한테 모집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그 같이 투자하는 사람 중에 어떤 유력 인사가 있다. 그래야 예. 훨씬 더 어떤 신뢰도가 높아지고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이런 일에 있을 땐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유력 재력가들이 좀 많이 이제 공범이라든가 또는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는 유명 가수도 같이 보도가 많이 됐었죠. 네,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라거나 이 일당과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는 지금 특정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은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혹시라도 뭐 로비를 했다던 하는데 도움이 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유력 언론사 관계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식 시장에선 보통 언론이 어떻게 이 해당 종목을 다뤄주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사도 보통은 섭외를 합니다. 그런 과정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일당에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혐의들 말고 유사 수신 혐의라던가 조세 포탈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고려가 되는 걸까요? 유사수신 행위는 한마디로 이제 유사수신,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나 저축은행 아니면 돈을 끌어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맡으면 안 예, 예. 됩니다. 근데 이제 미등록이나 무허가 업체들이 다단계 형식으로 이렇게 돈을 투자금을 끌어들인 행위 자체가 유사수신이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투자금을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은 금액을 받은 측면에서는 유사수신 행위로 적용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돈을 받아서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네. 뭐 1,000억 원대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세금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세 포탈 혐의도 있고요. 또 이 범죄 수익을 회의로 반출했잖아요. 네. 예, 그 점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 게이트로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측근들의 뭐 영장 발부 여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좀 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투자자들은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CFD라든지 등등 해서 증권사에도 좀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입증의 문제인데요. 이게 예. CFD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군 투자군이니까 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화 한 통하지 않는 게 어디 그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예, 하고 예. 있는 투자자들의 겁니다. 주장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도 우리는 지금 CFD 관련된 규정들이 있잖아요. 예. 안에서 내부 지침이나 외부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나 규정들을 모두 준수했다. 그러니까 비대면 결제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비대면은 저희가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은행들이 많은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라는 것을 대폭 완화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게끔 개인정보를 넘긴 투자자들의 잘못이다라고 서로 책임을 공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기본적으로 증권사가 가져야 될 규정이나 어떤 지침들을 위반했는지 여부, 이게 쟁점이고요. 이런 네.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 CFD 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와 좀 유사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건데 보시기에 실효성이 있는 조사라고 보세요? 좀 늦은 감이 있죠. 이게 위험성이 있고 또 이게 이제 대규모 시세 조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좀 중간중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이라도 점검하는 거는 뭐 실효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보다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도 예. 시세 조정하는 세력들이 또 다른 종목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시세 조정을 할 수 있고 네. 여전히 불법적으로 이 계좌가 활용된다고 한다면 금융당국에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범죄의 어떤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일부 증권사들 지금 CFD 추가 계좌 오픈을 다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계좌를 열 때 이 본인 확인 절차를 조금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제도 개선도 논의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세력들이 그런 제도의 미비점을 파고드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제도가 갖고 있었던 제도적인 어떤 허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을 좀 개정한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시세 조정을 맘먹고 조직적으로 하는 세력을 사전적으로 모두 다 예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너무 주가 조작 세력이 날뛰는 게 심각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양형 기준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이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인력이나 수사 당국의 노력이나 또 양형 기준도 다시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유력 정치인이나 정관계 관련한 사람들도 주가 조작 세력에 연루가 됐지만 정상적으로 또 활동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 제한이라든가 처벌 강화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사전 모니터링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문제된 8종목이 일반 투자자들도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걸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점검하는 시스템, 인력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감지하는 시스템들을 조금 더 조금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쭉 이야기한 어떤 뭐 검찰의 수사, 혐의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 재판 이후에 민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어떤 것들이 갖춰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사건의 종류는 민사 사건이 형사 사건의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민사 재판부는요. 예. 그 과정에서 라더견 일당이 사기죄를 저질렀고 네. 예, 자본시장에서 허위든 통정매매든 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거에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됩니다. 다만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산 동결 조치라든가 그쵸. 이 가압류나 이런 조치들이 빨리 선행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